나무는 자연이 쓰는 시. 조안 말루프. 나무를 안아보았나요? 반드시 필요한 일조차도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른 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패러독스다. 사실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집을 만들 땐 뭔가를 파괴한다. 어찌 보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담보로 시작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패러독스에 대한 유일한 도덕적 해결책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다. 조안 말루프는 나무 위에 올라가 로프로 몸을 묶은 채 잠을 자기도 하고 너도 밤나무 열매를 주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말없이 나무를 안아보기도 한다. 자신의 집인 자연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생태학자라 소개하는데 생태학자란 그리스어 집에서 유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자연의 그물망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를 안아보았나요는 나무와 숲의 기록이다. 양버즘나무와 너도 밤나무,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호랑가시 나무와 나구송 등 나무의 생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너도 밤나무를 가리키며 말루프가 이야기한다. 너도 밤나무는 40년 이상 자라야 비로소 씨앗을 품을 수 있다. 난과 달리 씨앗 안에 영양분을 가득 품고 있는 너도 밤나무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묘목이 될 수 있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너도 밤나무 열매는 가시가 돋친 껍질 안에 들어있으며 하나의 껍질 안에 보통 2~3개의 열매가 들어있다. 가을에 껍질이 터지면 열매는 저절로 땅에 떨어진다. 나무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사실은 더러 인문과학적인 지식과 행복하게 조우하기도 한다. 예컨대 호랑가시 나무의 뾰족한 잎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예수의 박해를 상징하는 가시 왕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기독교의 성인을 그린 초상화에 호랑가시 나무 가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에서다.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초록색은 17세기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호랑가시 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안에 걸어둔 풍습에서 비롯되었다. 말루프의 이야기를 그저 나무에 관한 기록이라 단정 짓는다면 이 책의 가치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무 외에도 나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담겨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너도 밤나무는 붉은 등 도롱뇽, 비치드롭, 리스테라 오스트레일리스, 버섯 파리, 진균류 등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쥐, 새, 다람쥐, 곰에게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된다.
양버즘나무는 버즘나무 방패벌레, 양버즘나무 매미충, 감자의 매미충 등의 곤충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보금자리이며,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가 겨울을 나는 식량이 되는 동시에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바구미들의 산란 장소이기도 하다. 자연과 생태계를 아우르는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루프는 모든 생명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물망 안에서 서로서로 맺어져 있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이 자신의 열매를 먹어주기를 바란다. 서양 측백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서양 측백나무의 열매는 무거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나무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 씨앗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싹을 틔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이 자신의 씨앗을 이곳저곳으로 날라다 주기를 바란다. 새들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는다. 애기 여새, 메추라기, 야생 칠면조, 딱따구리, 찌르레기, 울새, 노랑허리 솔새, 꿩, 목도리 뇌조 등이 서양 측백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한편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서양 측백나무는 비둘기, 목도리 뇌조, 올빼미 같은 새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토끼, 여우, 너구리, 스컹크, 주머니쥐, 코요테 같은 포유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다람쥐들은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를 먹고 산다. 도토리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도토리가 겨울 동안 저장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땅속이나 나무줄기 속에 감춰둔다. 이렇게 여기저기 감춰둔 도토리 중에는 이듬해 봄까지 땅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감추어 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이다. 그런 도토리들은 싹을 틔우게 된다. 다람쥐들은 참나무의 씨앗을 먹어 치우기도 하지만 그 씨앗을 숲 여기저기에 퍼뜨려서 참나무가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도토리 수확이 좋은 해에는 도토리를 먹고 사는 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쥐는 올빼미를 비롯한 육식 조류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까닭에 쥐가 늘어나면 올빼미의 숫자도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숲속의 생명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하고 확실하다. 따라서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단순히 나무 하나를 베어내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 터전을 빼앗는 일이다. 말루프는 우리가 양버즘나무 한 그루를 벨 예정이라면 어쩌면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될 아이 하나와 최소한 5종의 곤충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깨달음의 토대 위에서 말루프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탐욕의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무를 베어 목재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욕망이 지구에서 숲이 점점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소나무 숲을 방문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다. 엘리엇 섬은 길고 좁은 모양을 가진 섬이다. 습지로 둘러싸인 좁은 오솔길이 섬 끝단에 있는 공동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자 최근에 오래된 나무들이 벌목된 가슴 아픈 풍경이 나타났다. 아름드리 나무의 그루터기와 도끼 자국이 선명한 나무 조각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이것들은 제재소로 운반될 만큼 가치 있지 않았던 것이다. 키가 큰 나무들도 잘려진 채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로운 파수병 같았다. 말루프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나무를 베어 소나무를 심고 그 소나무를 다시 벌목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제시한다. 소나무의 한 종류인 미송은 종이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생 동안에 2번 심어서 베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숲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소나무 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소나무들은 충분히 자라 노목이 되기 전에 목재상에게 팔린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나무를 심고 베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충고한다. 땅 주인들이 자신의 숲에 있는 나무를 베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는 보통 이런 나무는 어딜 가나 많이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숲이라는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해도 그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곳과 같은 곳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어떤 환경운동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서식지는 식물과 동물이 사는 곳을 뜻합니다. 서식지를 바꾸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생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녀의 시계는 인간의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현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세태를 비판한다. 그녀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7대까지의 후손을 고려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대인이 자손의 교육과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숲과 산호초와 강을 보호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시계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녀는 조애나 메이스의 표현을 빌러 현대인은 시간이라는 덫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단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는 현대인의 풍조를 꼬집은 것이다. 말루프는 인간이 시간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인간 외의 다른 종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조언한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들의 시계는 오로지 미래를 향해서만 간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다. 식물은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꽃과 꿀을 만드는 데 쓴다. 그리고 씨앗의 양분을 공급하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퍼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식물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후세대를 만드는 데 애쓰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들에게도 다음 세대는 아주 중요하다.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때 목숨을 건 모험을 감수한다.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의 위험, 침입자로부터의 위험, 특히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살아남은 강한 유전자로 다음 세대를 잇는다는 점에서 모든 생물들은 미래지향적이다. 그렇다면 나무와 숲, 나아가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제시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른 생명들의 안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말루프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지 이용을 제안한다. 일반 종이는 10%의 재생 종이와 90%의 새 펄프로 만들어지지만 재생지는 100% 재생 종이로만 만들어진다. 즉, 재생지는 새로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가격 차이는 $2 정도. $2는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나무와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을 생각하면 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글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쓰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보다 나무와 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 그 속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30여 년 전 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 심어놓은 나무들의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후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벽오동 등이 마음껏 허공으로 뻗어가는 그 기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대지 위에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아름이 된 후박나무를 안아주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나무를 껴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안 말로프는 솔즈베리 대학에서 생물학과 환경학을 가르친다. 나무, 숲,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한다. 그녀는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므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말로프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2005년 조지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된 나무 교육, 숲에게 배우는 수업은 100여 년 전의 릴케의 시와 200여 년 전의 에보트의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같은 해 나무를 안아보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혜명이 번역한 한국어판이 아르고스에서 출판되었다. 나무는 자연이 쓰는 시. 조안 말로프. 나무를 안아보았나요? 반드시 필요한 일조차도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른 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패러독스다. 사실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집을 만들 땐 뭔가를 파괴한다. 어찌 보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담보로 시작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패러독스에 대한 유일한 도덕적 해결책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다. 조안 말로프는 나무 위에 올라가 로프로 몸을 묶은 채 잠을 자기도 하고 너도 밤나무 열매를 주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말없이 나무를 안아보기도 한다. 자신의 집인 자연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생태학자라 소개하는데 생태학자란 그리스어 집에서 유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자연의 그물망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를 안아보았나요는 나무와 숲의 기록이다. 양버즘나무와 너도 밤나무,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호랑가시 나무와 나구송 등 나무의 생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너도 밤나무를 가리키며 말로프가 이야기한다. 너도 밤나무는 40년 이상 자라야 비로소 씨앗을 품을 수 있다. 난과 달리 씨앗 안에 영양분을 가득 품고 있는 너도 밤나무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묘목이 될 수 있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너도 밤나무 열매는 가시가 돋친 껍질 안에 들어있으며 하나의 껍질 안에 보통 2~3개의 열매가 들어있다. 가을에 껍질이 터지면 열매는 저절로 땅에 떨어진다. 나무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사실은 더러 인문과학적인 지식과 행복하게 조우하기도 한다. 예컨대 호랑가시 나무의 뾰족한 잎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예수의 박해를 상징하는 가시 왕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기독교의 성인을 그린 초상화에 호랑가시 나무 가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에서다.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초록색은 17세기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호랑 가시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안에 걸어둔 풍습에서 비롯되었다. 말루프의 이야기를 그저 나무에 관한 기록이라 단정 짓는다면 이 책의 가치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무 외에도 나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담겨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너도 밤나무는 붉은 등 도롱뇽, 비치드롭, 리스테라 오스트레일리스, 버섯 파리, 진균류 등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쥐, 새, 다람쥐, 곰에게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된다. 양버즘나무는 버즘나무 방패벌레, 양버즘나무 매미충, 감자의 매미충 등의 곤충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보금자리이며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가 겨울을 나는 식량이 되는 동시에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바구미들의 산란 장소이기도 하다. 자연과 생태계를 아우르는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루프는 모든 생명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물망 안에서 서로서로 맺어져 있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이 자신의 열매를 먹어주기를 바란다. 서양 측백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서양 측백나무의 열매는 무거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나무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 씨앗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싹을 틔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이 자신의 씨앗을 이곳저곳으로 날라다 주기를 바란다. 새들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는다. 애기 여새, 메추라기, 야생 칠면조, 딱따구리, 찌르레기, 울새, 노랑허리 솔새, 꿩, 목도리 뇌조 등이 서양 측백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한편 서양 측백나무는 새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서양 측백나무는 비둘기, 목도리 뇌조, 올빼미 같은 새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토끼, 여우, 너구리, 스컹크, 주머니쥐, 코요테 같은 포유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다람쥐들은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를 먹고 산다. 도토리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도토리가 겨울 동안 저장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땅속이나 나무줄기 속에 감춰둔다. 이렇게 여기저기 감춰둔 도토리 중에는 이듬해 봄까지 땅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감추어 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이다. 그런 도토리들은 싹을 틔우게 된다. 다람쥐들은 참나무의 씨앗을 먹어 치우기도 하지만 그 씨앗을 숲 여기저기에 퍼뜨려서 참나무가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도토리 수확이 좋은 해에는 도토리를 먹고 사는 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쥐는 올빼미를 비롯한 육식 조류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까닭에 쥐가 늘어나면 올빼미의 숫자도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숲속의 생명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하고 확실하다. 따라서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단순히 나무 하나를 베어내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 터전을 빼앗는 일이다. 말루프는 우리가 양버즘나무 한 그루를 벨 예정이라면 어쩌면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될 아이 하나와 최소한 5종의 곤충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깨달음의 토대 위에서 말루프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탐욕의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무를 베어 목재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욕망이 지구에서 숲이 점점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소나무 숲을 방문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다. 엘리엇 섬은 길고 좁은 모양을 가진 섬이다. 습지로 둘러싸인 좁은 오솔길이 섬 끝단에 있는 공동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자 최근에 오래된 나무들이 벌목된 가슴 아픈 풍경이 나타났다. 아름드리 나무의 그루터기와 도끼 자국이 선명한 나무 조각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이것들은 제재소로 운반될 만큼 가치 있지 않았던 것이다. 키가 큰 나무들도 잘려진 채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로운 파수병 같았다. 말루프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나무를 베어 소나무를 심고 그 소나무를 다시 벌목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제시한다. 소나무의 한 종류인 미송은 종이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생 동안에 2번 심어서 베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숲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소나무 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소나무들은 충분히 자라 노목이 되기 전에 목재상에게 팔린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나무를 심고 베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충고한다. 땅 주인들이 자신의 숲에 있는 나무를 베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는 보통 이런 나무는 어딜 가나 많이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숲이라는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해도 그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곳과 같은 곳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어떤 환경운동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서식지는 식물과 동물이 사는 곳을 뜻합니다. 서식지를 바꾸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생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녀의 시계는 인간의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현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세태를 비판한다. 그녀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7대까지의 후손을 고려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대인이 자손의 교육과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숲과 산호초와 강을 보호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시계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녀는 조애나 메이시의 표현을 빌러 현대인은 시간이라는 덫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단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는 현대인의 풍조를 꼬집은 것이다. 말루프는 인간이 시간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인간 외의 다른 종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조언한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들의 시계는 오로지 미래를 향해서만 간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다. 식물은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꽃과 꿀을 만드는 데 쓴다. 그리고 씨앗의 양분을 공급하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퍼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식물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후세대를 만드는 데 애쓰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들에게도 다음 세대는 아주 중요하다.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때 목숨을 건 모험을 감수한다.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의 위험, 침입자로부터의 위험, 특히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살아남은 강한 유전자로 다음 세대를 잇는다는 점에서 모든 생물들은 미래지향적이다. 그렇다면 나무와 숲, 나아가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제시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른 생명들의 안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말루프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지 이용을 제안한다. 일반 종이는 10%의 재생 종이와 90%의 새 펄프로 만들어지지만 재생지는 100% 재생 종이로만 만들어진다. 즉, 재생지는 새로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가격 차이는 $2 정도. $2는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나무와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을 생각하면 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글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쓰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보다 나무와 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 그 속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30여 년 전 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 심어놓은 나무들의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후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벼고동 등이 마음껏 허공으로 뻗어가는 그 기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대지 위에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아름이 된 후박나무를 안아주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나무를 껴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안 말로프는 솔즈베리 대학에서 생물학과 환경학을 가르친다. 나무, 숲,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한다. 그녀는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므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말로프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2005년 조지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된 나무교육, 숲에게 배우는 수업은 100여 년 전의 릴케의 시와 200여 년 전의 에보트의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같은 해 나무를 안아보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해명이 번역한 한국어판이 아르고스에서 출판되었다.